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역의 한 동장이었던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 전화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다른 주민들과 대화에서도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동장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 1심에서는 A씨의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좀 달리 봤군요. 자,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A씨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A씨가 B씨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의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B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B씨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자, 이렇게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이제 이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분은 긍정적이긴 한데요. 과연 이게 말한 사람도 그런 의도로 했는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느껴질 여지도 있는데요. 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봤군요. 자, 이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우리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안 변호사님 잘 좀 상담해 주세요. 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문제 많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월세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전세금을 마련해서 2016년 전세금 6천만 원에 2년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 원룸에는 20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전세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과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두절로 전세 재계약일을 넘겼는데요. 이후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제겐 6천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현재 얻는 건물은 경매에 붙여져서 번번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많은 문제 건물을 낙찰받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매에 붙여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얻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힘들었고 20여 명 세입자들의 마음을 모아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한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5층까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 이 건물의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불법 증축 건물도 괜찮은지 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아이고, 몇 년 동안 집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지금 안 변호사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이미 지금 경매를 진행 중인 단계면 민사소송은 끝난 단계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 제기는 이미 완료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에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에 대한 그 행방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면 어쨌든 신병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거 전세 사기 문제인데요. 우리 사연에서도 6천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 6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안 변호사님 먼저 전세 사기 유형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전세 사기라는 게 전세 계약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유형을 소개해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위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유명한 전세 사기 방법인데, 네. 일단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사기 수법입니다. 일단 전세 보증금을 시세 정도로 같이 부풀려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량 임대사업자 내지는 이제 허구의 그 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더라도 그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명의를 가진 사람은 재산이 없거나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게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려고 해도 이미 지금 자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라고 네. 하는군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건물 올 전세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다가구나 상가주택 등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다음에 아예 경매로 넘겨버리는 방법인데요. 이게 지금 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앞서서 설정이 됐으면 그 경매를 넘겼을 때 근저당권부터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게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경찰에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집주인에게서 그 모든 추심이 어려우면 이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까지도 이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네.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이중계약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집주인이랑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본인이 이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로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아, 네. 네, 그때 임대를 놓으면서 집주인한테는 저는 월세로 받았습니다.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그 제3의 그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상당을 다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중, 삼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의 임대 물건에 2명 이상의 세입자를 설정을 해두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등기가 되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중, 3중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막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이나 집주인이 맞는지, 뭐 집주인에게 요게 지금 월세인지 전세인지 제대로 위임이 된 건지 이런 걸 확인하셨으면 그래도 이렇게 피해를 안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예방 방법입니다. 그러게요. 네. 안타깝네요. 또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이게 그 신림동 그 전세 사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건에 대한 수법인데요. 네. 일단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물 주인은 일단 소유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탁 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본인이 아직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이제 갈취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신림동 그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받고 이 부분을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던 건데요. 세입자들은 신탁 회사로부터 당신들이 있는 게 불법
점유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아셨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근데 사실 신탁 물건의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등기부를 떼보시면 그러게요. 네, 그 등기부 뒤에 신탁 원부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신탁 원부를 살펴보면 임대차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분쟁을 막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개입이 없이는 사실 이뤄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공동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 지금 불법 건축물인 6층에서 살고 계세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해서 이제 세입자를 드리는 이른바 이제 그 불법 건축물 임대라고 하는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인데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대항력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 그 철거를 계속 이제 지시를 받고 네.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다는 점. 네.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대항력이 사실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군요. 아,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전세 계약.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국가 공간 정보 포털 또는 뭐 경기 부동산 포털 등 같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기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리고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원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집주인의 신분증하고 집주인이 맞는지도 대조를 해보셔야 되고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의 경우 그 집주인의 그 인감 증명서가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하시는 게 임대, 전세보증금 보증에 좀 가입을 해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같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유형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아이유의 무릎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